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 했었던 내용이 이제 형법, 우리가 이제 생활법률 중에 형법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뭐 한 주 만에 끝냈으니까 뭐 굉장히 간단하게 했어요. 우리가 뭐 사실 생활법률이라고 하면 뭐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법을 이제 다루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 뭐 하려고 치면은 뭐 몇 년 공부해도 사실 부족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교양 수준에서 이제 그런 지식을 이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형법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주 정도 뭐 하면은 이제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들어가다 말았어요. 제가 올려드린 강의안이 생활법률 형법 강의안이라는 것이 있고, 그게 한 7페이지 정도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다룰 내용은 이제 생활법률 강의안이라고 제가 51페이지 정도 되는 한글 워드 파일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이번 학기 이제 수업의 이제 주 교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제가 뭐 그 내용을 이제 그 PPT로 만들어서 이렇게 화면에 띄워갖고 이제 하니까요. 뭐 그 강의안을 뭐 보시면서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근데 나중에 우리 이제 시험을 보실 때는 오픈북 시험이니까요. 뭐 그거를 출력하시거나 아니면 뭐 노트북이나 이런 데 뭐 다운을 받으셔서 뭐 보시면서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는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PPT는 제가 그 뭐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지금 만들었던 그 강의안을 이제 그대로 노트북 LM이라는 그 AI 툴에 넣어서 그냥 돌려서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 AI가 자기가 만든 거라서 조금 이제 오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수정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뭐 앞으로 더 발전을 하면 PPT, 일반 PPT처럼 뭐 수정도 되고 할 수 있는데 뭐 지금은 아직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올려드린 거고요. 그래서 수업용으로만 이제 참고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생활법률 강의안의 첫 페이지 지난주에 조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뭐 그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은 정말 쉬운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법에 대한 일반 상식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뭐 크게 부담 없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난 시간에도 이거 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법을 가장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 규범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원시사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현대사회까지 모두 규범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 규범, 사회 규범. 그런 것이 있어야 그에 맞춰서 어떤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 현대에는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법률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법 규범이 있었겠지만 그 사회 구성원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법 규범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뭐 옛날에 뭐 책이나 이런 것도 없었을 때에는 과연 법 규범이 무엇인지를 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생활을 했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행법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물론 다 공부를 하면 더 좋겠지만 공부를 안 하더라도 뭐 인터넷 검색해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법이 계속 이제 발달을 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법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이 있고요. 당연히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뭐 다양한 기관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 기준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냥 누구 마음대로 네가 맞다, 네가 틀리다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결 기준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 즉 분쟁 해결의 기준을 미리 만들어 놓았다. 이런 것이 이제 법의 가장 중요한 이제 기능, 분쟁 해결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법만 만들어 놔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 법을 적용하고 해석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법관이에요. 판사, 우리가 하는 판사 분들이 결국 이 법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네가 맞다, 네가 틀리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고요. 근데 이게 판사, 법관만 있다고 해서 또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법관이 판단을 하면 그게 이제 집행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판단했다고 해서 그거를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무시하고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민사적으로도 강제 집행력이 이제 인정이 되고 또 뭐 형사적으로는 그걸 이제 감금을 한다거나 어떤 형을 집행하는 그런 집행기관들이 공권력이 있어야지 그 분쟁 해결에 이제 뒷받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이익 조정의 기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이제 분쟁을 해결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요즘에 새로 이제 강조되는 것은 이익을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분쟁 해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네가 맞다, 네가 틀리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의 이제 법의 그 큰 이제 그 이념은 그러니까 오어 나띵, 즉 100대 0보다는 적당히 이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서 100대 0보다는 뭐 80대 20이든 뭐 70대 30이든 양자 간에 조금씩 조금씩 양보를 해서 그에 따라서 서로 간에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식의 이제 해결이 가장 이제 좋은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익을 이제 조정을 하는 이런 기능을 또 법이 이제 할 수 있다.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비례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 밖에 뭐 사회 질서의 유지 기능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형법은 뭐 우리가 형벌권,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해서 뭐 어떤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을 이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사법 질서, 사회 질서를 이제 유지할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뭐 사실 형법뿐만이 아니라 뭐 민사법이든 헌법이든 다 기본적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존재함으로써 그 사인 간의 관계, 그러니까 사인 간의 사적 질서를 또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회 질서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법의 기능이고요. 그 밖에 뭐 공익을 추구한다. 뭐 이런 기능도 있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형법 이제 공부할 때 나온 것처럼 정의와 인권을 보장한다. 특히 이때의 정의와 인권은 아무리 잘못된 일을 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보장한다. 이것이 형법의 기본적인 그 대원칙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형 법정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권 보장, 정의와 인권 보장을 하는 것이 이제 또 법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뭐 우리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라는 것과 법률이라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뜻이에요. 그래서 원시 사회에 존재했었던 뭐 그런 사회 규범들 또는 뭐 우리 뭐 성경에서 나온 십계명 이런 것들이 다 법이죠. 일종의 법인데 우리가 이제 법률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 중에서 국회, 의회가 만든 법을 우리가 법률이다라고 특별히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잖아요. 이제 4년에 한 번씩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또 뽑히는데 그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뭐 다수결로 법률을 만들죠. 그때 만드는 것이 법률이고요.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을 보면 국민의 그 자유와 권리는 오로지 법률로서만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법규범들이 있잖아요. 우리 공법 공부를 하시면 뭐 법률도 있고 뭐 시행령, 시행규칙, 뭐 또는 조례 뭐 이런 것들도 공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뭐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이런 것들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들죠? 우리가 시행령 이런 것들은 뭐 대통령령, 뭐 부령, 뭐 총리령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대통령이 높은 분이지만 대통령이 그래서 법을 만들어요. 대통령령을 만들지만 그거는 어쨌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은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이 만든 법률로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뭐 대통령령이라든지 뭐 정부의 뭐 행정부 장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발령하는 부령이라든지 뭐 국무총리가 발령하는 총리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뭐 프랑스 뭐 시민혁명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때 이제 만들어진 그 대원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예전에는 권력자가, 뭐, 군주가 그냥 맘대로 제한을 했지만, 그때부터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만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 생각이 바뀐 거죠.
아무리 권력자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제안하면 안 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만 제안할 수가 있고 국민의 그럼 동의를 얻는 방법이 뭐냐? 모든 국민이 모여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안 하고 뭐 5천만 국민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대표자를 뽑고 그 대표자를 통해서 동의권을 행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만든다는 것이 국회에서 법률을 만든다는 것이 결국 국민이 동의하에서 일반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공권력을 행사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걸 내가 동의를 했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동의권을 행사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법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고 뭐 관습법, 판례법 뭐 이런 것들 또 지금 말씀드린 뭐 명령, 조례, 뭐 지자체 조례 이런 것들 다 포함하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은 법률이고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의회에서 제정한 규범만을 뜻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법규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때 국민의 동의를 이제 표현하는 그 방법이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법률을 제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동의권을 행사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시행규칙, 이렇게 이제 행정부에서 만든 법령에서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원칙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즉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령에서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고, 오로지 법률에서 위임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임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그 시행령을 통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의 법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고 법률이 구체적으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이제 허용이 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들은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나 글들은 제가 올려드린 그 강의한 파일에 한글판에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그러니까 전체 법규범의 이제 체계예요. 전체 법규범의 체계.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위에가 헌법이죠. 네. 요 그림이 약간, 네. 이것도 AI가 만든 건데 조금 이제 그림이 좀 보기가 이상해서 그냥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전체 이제 법 체계에서 피라미드 체계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법이 뭐 다양한 법이 있지만 이게 이제 그 우열 관계가 있어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체계에서 가장 상위법이 우리가 잘 아는 헌법이에요. 헌법. 어, 그 다음에가 이제 법률이죠. 그래서 법률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요. 근데 헌법이라는 것은 법률보다 더 상위의 법이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정도보다도 훨씬 더 민주적 정당성이 강해야 그래야 이제 헌법이 법률보다 상위법이 되잖아요. 그럼 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럼 헌법을 그럼 누가 만드냐 하면 결국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만들고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률보다 상위의 법이 되겠죠. 그래서 헌법은 국민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뭐 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개정하는 것도 국민투표로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은 다 이 헌법보다 아래에 있죠. 그래서 이 헌법의 가치에 위반할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은 모두 헌법에 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위헌 법률을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 가치에 반한다. 국회의원들이 다수결로 법률을 만들었지만 이게 헌법 가치에 반한다라고 하면 이게 위헌 판정을 받아서 그게 이제 폐지가 돼요.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법률이 뭐 간통죄라든지 뭐 여태까지 뭐 그렇게 이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아서 폐지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위계 질서가 되고 그 법률보다 아래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명령, 조례, 규칙 뭐 이런 것들이 그 아래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또 세부적으로 달라요. 일단 명령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부, 국가행정부, 국가의 행정부가 만드는 것이 명령이고 시행령, 뭐 시행규칙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조례나 규칙보다는 이쪽이 더 우선해요. 그리고 이제 조례는 어디서 만들죠? 예, 그쵸. 시의원, 뭐, 그러니까 시조례도 있고, 구조례도 있고, 뭐 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의회가 만드는 것을 조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의회가, 그러니까 국회처럼 지방자치단체도 의회가 있잖아요. 그 지역의 대표들 뽑으면 그분들이 이제 조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뭐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공부하지만 시행규칙은 행정부, 국가행정부에서 만드는 거고 명령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규칙이라는 거는 이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있어요. 뭐 구청장, 뭐 시장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드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우열관계도 조례가 규칙보다는 우선해요. 우리가 아까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행정부에서 만든 명령보다 우위에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일종의 법률 같은 거죠.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조례가 지자체 장, 행정부에서 만든 규칙보다는 뭐 우선하는 뭐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네,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밖에 뭐 여기 나왔듯이 그 조약, 뭐 국제법 이런 것들도 우리 규범 체계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통령이 체결하고 공포한 그런 조약은 우리 법률하고 거의 동등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헌법적으로. 그래서 법률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이제 만들어서 법률을 제정할 수도 있지만 아주 뭐 예외적으로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뭐 왜곡하고 이 법적인 조약을 체결했다. 그게 이제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고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조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그런 조약도 법률과 뭐 같은 그런 이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본 건 성문법이죠. 우리가 이제 성문법과 불문법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성문법이라는 것은 그냥 글로 써야 되는 거예요. 뭐 1조, 2조. 우리가 대부분이 보는 민법, 형법 이런 것들이 성문법이죠. 그러니까 글로 쓰여져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성문법은. 근데 불문법은 글로 쓰여져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글로 쓰여져 있지 않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관습법 또는 뭐 판례법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불문법에 해당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법은 그 1조, 2조 뭐 이런 식으로 글로 쓰여져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성문법주의 국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이게 글로 써서 1조, 2조 이런 식으로 공포를 하고 해야 법이다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성문법주의 국가고요. 뭐 일본이나 뭐 독일 뭐 이런 나라들도 성문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잘하는 나라 중에 불문법을 택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가 그럴까요? 네? 그 미국. 미국이 대표적인 불문법 국가예요. 이게 뭐 영국도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영국 영향을 받아서 미국이 이제 대표적으로 불문법 국가고 불문법주의 국가고 그걸 이제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그 뭐 미국의 이제 드라마나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거기서 이제 뭐 그 나라에서 로스쿨 이런 데서 이제 공부하는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뭐 공부하는 로스쿨에서 이제 수업하는 이런 장면들 보시면 거기서 수업의 내용이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학 공부를 할 때 우리 이제 민법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1조는 어떻고 2조는 어떻고 이런 걸 공부를 하거든요. 법조문을 공부하는데 걔들은 이제 법조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 케이스를 공부해요.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예전에 뭐 70년대 연방 대법원에서 뭐 비슷한 사례에서 어떻게 판결했다. 뭐 이런 걸 갖고 서로 토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걔들은 그런 법조문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게 판례예요. 그쪽에서는 판례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면 우리나라는 형무법 국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법조문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법률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민법 1조가 뭔지, 2조가 뭔지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보충적으로, 그럼 법원에서 이게 어떻게 판례가 해석을 했는지, 법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승무법주의를 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때 이 불문법은요, 결국 이제 관습법이라는 것은 일정한 사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반복된 행위가 그냥 관습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다 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반복된 행위가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 이것을 관습을 넘어서 관습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어떤 게 관습을 넘어서 관습법인지 뭐 사실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판단해 주냐 하면 결국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민법 공부를 하시면 뭐 분묘기지권 이런 게 있잖아요. 분묘기지권. 이거 개발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 분묘기지권이 아주 공포의 그 제도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뭐 땅을 개발하려고 땅을 샀는데 내가 들어가 보니까 그 땅 아래 뭐 어떤 묘가 하나 있는 거예요. 묘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전혀 뭐 땅 주인과 상관없는 예전부터 있었던 묘가 들어가 있으면 이 문제가 이거 그냥 하나 파내고 내가 개발하면 되겠다 싶지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분묘 기지권이라는 게 있고 그게 설령 뭐 합법적으로 뭐 돈 주고 그 묘자를 사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서 파묻고 대신에 이제 암장을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땅에 그냥 암장을 하면 안 되고 동분처럼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게 분묘를 만들어 놓고 그걸 20년 이상 했으면 그게 법에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리 법에 아무리 봐도 분묘 기지권이라는 거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 관습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유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도 그게 관습인지는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관습적으로는 남의 묘라도 이거를 함부로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뭐 관습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종의 법으로까지 만드는 게 대표적인 게 분묘기지권이에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불문법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관습법 또는 뭐 판례법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제 불문법이라는 것은 판사가 정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정하지. 이게 일반인들이 이게 어떤 것이 불문법이고 그렇지 않고 이런 거를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불문법 국가, 뭐 미국 같은 불문법 국가에서는 이 판사의 그 권한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판사라 하더라도 법관이라 하더라도 법률에 나와 있는 거와 다르게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법에 명확하게 있으면 그러니까 판사의 재량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이 불문법 국가는 사실 판사의 재량이 사실 뭐 그래도 한계가 있겠지만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관습이다라고 해버리면 법에는 뭐 국회에서 뭐 법을 안 만들어도 판사가 이거 관습으로 이렇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이제 불문법 국가냐 뭐 성문법주의 국가냐에 따라서 이런 판사의 권한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문법이 실제 법적 효력을 갖는지는 이제 최종적으로 법원의 확인과 선언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하고요. 그 밖에 또 이제 법에 이제 구별하는 그 법의 이제 분류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공법, 사법, 또 사회법 이런 것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공법은요. 우리 이제 부동산 공부하시면 부동산 공법 뭐 이런 거 많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공법은 결국 이제 국가 권력과 이게 뭐 국가, 뭐 지자체 이런 국가의 공적인 권력과 개별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이제 공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법은 이제 공법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와 개인, 개별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형법, 뭐 당연히 대표적으로 공법에 해당할 것이고요. 뭐 도로교통법, 뭐 세금 걷는 조세법, 또 우리가 부동산에서 공부하는 뭐 건축법, 뭐 국토계획법 이런 것들이 다 공법이죠. 결국 이게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건축법이라고 하면 내가 내 땅에 건물을 짓는데 내 마음대로 못 짓는 거죠. 내가 10층 올리고 싶은데 건축법상 5층밖에 못 올리고 뭐 이렇게 제한을 두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법이고 결국 국가나 지자체의 권력이
개별 국민의 이제 그 자유와 권리를 이제 제한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법이고,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 뭐 소송법, 우리가 형사소송법뿐만이 아니라 뭐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 다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이라는 것은 개인 간에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이 안 될 때 이제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법원 판사가 둘 사이의 이제 관계를 잘 이제 따져보고 네가 맞다, 제가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것인데 그 관계 자체도 민사 분쟁이지만 그 소송의 관계는 이제 공법 관계죠. 법원이라는 국가 권력과 개인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법이든 다 이제 공법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법은 그게 아니라 개인들 간, 사인과 사인, 개인과 개인, 뭐 사적인 법인, 뭐 주식회사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들이 이제 사법이고요. 그러니까 수평적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법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 법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민법이고 또 하나가 상법이 있습니다. 민법이 이제 사람 사이의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원칙적인 법이 민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법은 그중에 특별하게 그 상거래에서의 사적 관계를 특별하게 규율하는 법이 상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이 그 일반법이고 상법이 특별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법, 특별법 하면 일단 원칙적으로 일반법이 적용이 되지만 똑같은 그 내용에 대해서 특별법이 규정을 하고 있으면 특별법이 우선해서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을 공부를 해도 민법에 임대차 규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임대차 규정들이 있지만 그 특별법으로 뭐 임대차 보호법이 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들이 있고 만약에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그런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규정한 것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충돌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특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법 공부를 할 때, 뭐 임대차 같은 거 공부할 때는 민법의 내용도 뭐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그런 임대차 보호법, 특별법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이제 사법. 그래서 이제 공법과 사법이 이제 대표적인 이 법의 분류 방법입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이 양자의 그 겹치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사회법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적인 관계인데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관계인데 이거를 그냥 사적 자치, 즉 당사자들이 알아서 정하도록 하면은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도입된 법들이 사회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근로기준법, 노동법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노동법 같은 거 보면 원래 그 근로 계약이라는 것은 사적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와 그 사용자 사이에서 계약서 쓰고 사적 관계로 그 내용을 정하면 그걸로 이제 그게 이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래 사법 관계의 원칙이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예를 들어서 사회적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는데 사회적인 강자와 약자가 사적으로 아무리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걸 다 효력을 인정을 해주면 사회 질서에 이제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대에 들어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대 사회까지만 해도 계약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시대별로 보면 중세 그 이전 시대에 보면은 이제 노예제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런 노예제도 같은 걸 폐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뭐 데려다가 노역을 시킨다거나 이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폐지하는 것이 이제 근대에 넘어왔을 때는 가장 이제 중요한 사회적인 이제 미션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근대에 넘어왔을 때 중요하게 이제 넘어온 것은 이제 계약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강제로, 누가 원치 않는데 강제로 시키면 안 되고,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계약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근대 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 법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이나 뭐 이런 거 이제 거치면서 특히 이제 그 영국이나 이런 데 산업혁명 초기 이런 데 보면은 그 굉장히 그 공장에서 그 이루어졌었던 일들이 굉장히 그 가혹한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일들이 뭐 예전처럼 뭐 강제로 이제 끌고 와서 그 일 시켜서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라 다 그냥 합의를 통해서
근로자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계약을 자유롭게 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게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 최저임금제도 같은 거죠. 우리가 원래 이제 임금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그냥 사회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냥 뭐 시급을 1,000원을 받든 2,000원을 받든 그건 당사자들이 정하는 데 따르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법의 원칙이잖아요. 사법의 원칙인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 보기에 이렇게 하면은 너무 그 생활할 수도 없을 정도 수준으로 임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을 정해서 이 이상은 이제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최저임금 제도를 규정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사회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임대차 보호법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임대차 관계라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하게 계약서 체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강제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를 당사자들이 뭐 1년 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국가에서 강제로 최소한 임차인에게 2년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올려버리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이지만 국가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개입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사회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뭐 예를 들어 경제 분야에서는 뭐 독점규제법, 뭐 공정거래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대기업과 그 중소기업, 이게 하청 관계잖아요. 근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래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 사적 계약을 통해서 그런 이제 뭐 납품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러다 보면 또 중소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공정거래법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강제하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회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의 이제 큰 틀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의 기본 원리에 관한 것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비례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법의 기능 중에 분쟁 해결의 기능이 있고 또 이익 조정의 기능이 있고 뭐 이런 것들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익 조정이라는 것이 all or nothing, 즉 100대 0 이런 것보다는 적당히 이제 서로 양보를 해서 뭐 70대 30 뭐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이제 이익을 조정하는 것이 이제 법의 중요한 그 기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이제 반영하는 것이 기본 원리가 이제 비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너무 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잉되면 안 된다. 이걸 다른 말로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해요. 비례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 그 법 제도상에서 이 비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아까 법률에 이제 위헌 심판을 한다고 했죠.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을 할 때도 이 비례 원칙에 따라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례 원칙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상의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때 몇 가지 이제 그 필요한 요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 부합하려면 그 법률 제정의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요. 뭐 방법이 적절해야 되고 그 법률로 인해서 그 법률이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니까 그 제한됐을 때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그 피해를 뭐 최소화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상의 위헌 법률 심판하는 일종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비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너무 과잉되게 권리를 제한하는 식의 입법을 하면 이게 이제 위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우리 이제 보통 이런 생활법률 교과서 보면은 예전에 이제 이런 사례들이 심했어요. 우리 옛날에 그 군 복무, 그자 가산점 제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99년인가? 뭐 이때 아마 그때 원래 있었는데, 그러니까 군 제대한 분들한테 공무원이나 뭐 이런 거 시험 칠 때 가산점을 줘요.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위헌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없어진 거죠. 근데 이제 어,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뭐 군대 제대한 분들은 막 되게 흥분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네, 네,
뭐, 그쵸. 이게 되게 이제 사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는 주제이긴 한데, 어쨌든 그게 99년에 없어졌고,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당시에 그 우리 이제 이화여대에서 그 당시에 그 이화여대 그 출신의 이제 변호사분들, 법조인분들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그 학교 차원에서 그거를 이제 위헌 소송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학교가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겠지만 학교 동문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결국에 이제 최종적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일단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냐면은 뭐 지금은 이제 군대 하신 분들이 뭐 보니까는 월급을 200만 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적었잖아요. 옛날에 뭐 사실 저도 사실 저는 군대를 안 가서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뭐 만 원, 뭐 몇천 원 이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뭐 거의 그냥 강제로 끌고 가서 이제 강제 노동을 시키는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리고 옛날에 또 기간도 길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예전에도 그게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게 과연 우리 그 헌법상으로는 국방의 의무라는 게 있긴 있어요. 헌법상의 국민의 의무로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그게 남성의 의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성년의 남성을 데려다가 이렇게 강제로 또 돈도 안 주고 노역을 시키는 게 맞냐 이런 이제 지역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군 복무자 가산점 제도라는 게 이제 그거에 대한 일종의 달래는 차원에서 이제 보완책으로 이제 제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보기에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이렇게 이제 봤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공무원 시험을 이제 할 때 가산점을 예를 들어서 한 5점 정도 줬나 봐요. 근데 이제 공무원 시험은 다들 열심히 하니까는 커트라인이 뭐 96점, 97점 뭐 이렇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다들 점수가 높은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5점을 군복무자한테 줘버리니까 문제는 그 공무원 시험 결과를 보니까는 여성이나 뭐 장애인이나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아예 이걸 통과 자체를 못하는 이게 데이터 그런 것들 제출이 되거든요. 헌법재판소 이런 판단을 할 때. 그냥 보니까 이건 너무 과하다 이런 거죠. 너무 과하다. 이게 지금 뭐 물론 이제 군복무자를 우대하는 이런 것도 필요는 하지만 아예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아예 공무의 기회 자체를 안 주는 것은 너무 과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비례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서 그게 이제 위헌 결정이 난 아주 유명한 그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 이게 20몇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도 군복무자 이 가산점이라든지 이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런 토론을 보면 이제 반대되는 입장의 분들은 이거 예전에 위헌을 받았다. 위헌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살리냐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디테일하게 보면 위헌의 내용이 이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점수를 과하게 줬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만약에 조정을 해서 뭐 적정한 수준에서 뭐 가산점을 준다거나 뭐 적정한 수준의 이제 보완책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뭐 예전에 위헌을 받았지만 다시 제도화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이제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물론 그럼 어느 정도가 과잉되지 않고 적정하냐 이거는 뭐 사실 누구도 얘기하기 어렵겠죠. 아마 그런 과정에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사회적인 논란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이제 우리 얘기하는 비례 원칙과 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그런 헌법재판소 판례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범죄와 우리가 죄형법정주의 공부를 했잖아요. 어떤 죄가 범죄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결국 죄형법정주의라는 것은 법률에 미리 정해야 된다라는 뜻인데 이때 이제 어떤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부과하는지도 이 비례 원칙에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예전에 우리 뭐 잘 아시는 뭐 장발장 뭐 이런 사람들은 빵 하나를 훔쳤는데 뭐 20년 살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례 원칙에 위반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잘못된 데에서 적정한 수준의 이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뭐 합법 그 법의 원칙에 반하지 않지만 너무 너무 과잉되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도 이제 비례 원칙에 위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정당방위 이런 것들 공부를 했죠. 정당방위. 그러니까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상당한 행위는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정당방위였잖아요. 그래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이 되면 결국 그 사람은 무죄가 됩니다. 우리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뭐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공부를 했죠. 그중에 이제 두 번째 위법성이 이제 조각이 되면 그냥 무죄인 것이고 만약에 위법성 조각이 될 게 없다 그러면 마지막에 책임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때 책임이 뭐가 있다고 했죠? 뭐 형사 미성년자, 뭐 또는 심신상실, 뭐 심신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의 책임이 감면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당방위를 따질 때도 이 비례 원칙을 이제 부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뉴스에도 이제 크게 났었던 사례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어떤 집에 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남동생인지 오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 남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나랑 남동생이 집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누나만 혼자 있을 때 그 도둑이 들어왔어요, 집에. 도둑이 침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도둑이 침입한 상태에서 남동생이 이제 귀가를 했어요. 귀가를 하고, 그걸 보니까는 얘가 이제 갑자기 이제 흥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도둑을, 때려서 죽였어요. 때려 죽였, 살해. 근데 물론 고의로 죽인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과잉되게 이제 때려서 이제 죽인 거죠. 근데, 그럼 결국 이제 뭐 고의는 인정되지 않으니까 살인죄로는 안 가겠지만 뭐 폭행치사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이 경우에. 근데 이제 이때도 뭐 신문 여론에서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런 경우는 정당방위 아니냐. 도둑이 잘못했는데 뭐 비록 이제 맞아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정당방위 아니냐. 이거는 무죄가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이 있었는데 그게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디테일하게 우리가 법원의 판사들은 우리가 신문에 보이는 것과 달리 이제 디테일한 내용을 보잖아요. 근데 제가 뭐 그냥 어떤 들은 내용으로는 이게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너무 이제 흥분한 상태에서 그 일단 완전히 그 도둑이 이제 제압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도둑이 굉장히 나이가 많았다고 해요.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그렇게 뭐 좀 약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완전히 제압한 상태에서 이제 뭐 주변에 있는 도구까지 동원을 해서 이제 굉장히 잔혹하게 조금 이제 때려서 이제 결국 사망한 이런 사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판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정당방위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정당방위로 사실은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모든 제도적인 부분에서 사실 이 비례 원칙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거나 뭐 범죄와 형벌의 형량을 비교를 한다거나 또는 이런 정당방위를 판단한다거나 또는 민사적인 관계에서도 이 비례 원칙이 굉장히 주된 판단의 근거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비례 원칙이라는 것이 법의 기본 원리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이제 중요한 원칙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원칙으로 뭐 적법 절차의 원칙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